세균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유성생식을 안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돌연변이밖에 없는 거야. 자, 안녕하세요. 통합과학비 유상입니다. 오늘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화와 생물 다양성에서 항생제 내성세균의 자연 선택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항생제 내성을 가지고 있는 세균, 특정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을 갖고 있는 세균을 항생제 내성세균이라고 하고, 여러 항생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했을 거예요. 여러 항생제의 내성을 갖고 있는 세균을 슈퍼박테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생제 내성세균이라는 것이 조금 더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정말 슈퍼한, 정말 어떤 항생제로도 잘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세균을 슈퍼박테리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진화의 5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변이죠. 변이. 그리고 두 번째가 생존 경쟁, 세 번째가 적자 생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자연 선택, 다섯 번째가 진화라고 하는 5단계로 구분하는 방법을 통해 우리가 기린의 목의 길이가 긴 기린이 자연 선택되어서 생존함으로 인해 진화의 과정을 거쳐 기린의 목은 길구나, 이렇게 용불용설과는 좀 다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화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할 때 이 자연 선택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항생제 내성세균 또한 진화의 5단계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면, 항생제 내성세균은 변이, 첫 번째 단계, 이 변이 단계에서 유성생식과 돌연변이를 통해서 원래 생물들은 이 유전적 변이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유전자의 차이, 우리가 뒤에서 얘기하게 될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무엇을 통해 하냐고 하면 돌연변이와 유성생식을 통해서 합니다. 하지만 세균은 유성생식을 하지 않고 무성생식을 하기 때문에 항생제 내성세균은 돌연변이에 의해서만 변이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세균들 중에서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세균이 정말 돌연적으로 우연찮게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잘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 항생제의 거듭적인 처방, 그래서 항생제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우리가 그림에서 살펴보다시피 생존 경쟁을 통해 항생제 내성세균과, 두 번째, 항생제 내성세균과 항생제 내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세균은 당연히 생존 경쟁에서 항생제 내성을 갖고 있는 세균이 적자 생존할 겁니다. 적자가 되어서 생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환경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어지면 당연히 내성을 가지고 있는, 항생제 내성을 가지고 있는 세균이 수가 증가할 것이고요. 증식을 통해서. 그러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이게 그룹이 돼서 진화를 이루었다. 그래서 5단계에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변이인데 유성생식 말고 돌연변이에 의해서 변이가 일어나고, 이 변이로 인해서 항생제 내성을 가지고 있는 세균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생존 경쟁을 시키는데, 무엇을 통해서 생존 경쟁을 시키느냐? 항생제를 거듭적으로 처방함으로 인해서, 항생제를 계속 투여함으로 인해서 그 환경이 생존을 두고 경쟁하는 구조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적자가 뭐냐면 내성을 가지고 있는 세균, 그것이 적자죠. 그래서 적자가 생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적자가 생존한 것이 거듭적인 환경에 의해서 증식하게 되고 번식하게 되어서 그룹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자연 선택이 되고 진화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5단계로 구분해서 서임이랑 수행평가를 이미 했을 겁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항생제 내성세균과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 크게 어려움 없이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슈퍼박테리아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슈퍼박테리아는 선생님이 참고 영상을 수업 시간에 보여줬던 걸로 기억해요. 여러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세균, 이것을 슈퍼박테리아라고 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범주는 항생제 내성 세균이고 그 안에 슈퍼한 녀석, 정말 강력한 녀석, 그 녀석을 우리가 슈퍼박테리아라고 한다. 다제 내성 세균이다. 다제, 여러 가지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세균을 슈퍼박테리아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 얘기해 보려고 해요. 생물 다양성은 생물이 말 그대로 다양한 거예요. 생물이 다양한 거를 생물 다양성이라고 한다. 근데 생물이 다양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 그 하위 요소가 3가지가 있습니다.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그래서 이 3가지의 다양성에 대해서 각각 의미와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것부터 알아볼 건데요. 유전적 다양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어느 거에 해당되는 거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물 다양성 중에 어떤 다양성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단위로 이거를 조사할 때 이 다양성이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요거는 개체군 단위예요. 개체군 단위. 개체군이라는 거는 같은 종의 무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같은 종 안에서의 다양성, 같은 종 안에서의 다양성.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무당벌레가 있는데 같은 무당벌레 종 안에서의 뭐 무늬의 색깔이 다르다던가 아니면은 점의 수가 다르다던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유전적 다양성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같은 종 안에서의 어떤 유전자의 차이에 의한 형질의 차이, 요것을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항생제 내성세균을 할 때 설명했었죠. 2가지에 의해서 됩니다. 유성생식과 돌연변이. 이 2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고요. 이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그 종이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생존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유전적으로 다양하면 다양한 형질을 가질 수 있고, 다양한 형질을 갖는다라는 것은 어떤 환경이 변했을 때 거기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종 안에서의 개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의미, 같은 종 안에서의 어떤 유전자에 따른 겉으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무엇으로 확보한다? 유성생식과 돌연변이로. 근데 아까 얘기했었던 세균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유성생식을 안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돌연변이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세균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 변이를 확보하는 것이 좀 어렵겠죠? 그죠? 루트 하나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의 의미와 그 내용들을 잘 기억을 잘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룰 건 2번째, 종 다양성입니다. 요것은 정말로 말 그대로 종이 다양한 거야. 종이 다양하면 뭐가 좋을까? 종이 이렇게 다양하면 먹이 그물, 먹이 사슬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먹고 먹히는 어떤 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힐 수 있어. 종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그죠? 종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먹이 그물이 복잡해진다. 먹이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진다. 그러면 이 생태계는 굉장히 안정적인 생태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려보면 종 다양성이 확보되면 무엇이 좋아진다?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 생태계가 있을 때 종 다양성을 따져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첫 번째, 종의 수입니다. 무조건 종의 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종의 수가 많을수록 무엇이다? 종 다양성은 높다. 그런데 문제 상황에서 개체 수도 같고 종의 수도 같은 상황이 펼쳐져.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그 다음에 따져줘야 되냐면 얼마나 균등하냐라는 것을 따져주는 겁니다. 그 종들이 얼마나 균등하게 배치되어 있느냐, 균등하냐라는 것을 가지고서 두 번째로 종 다양성이 높다 낮다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종 다양성은 종의 수가 많은 것, 그 다음에 종의 수가 만약에 같다면입니다. 같다면 종의 어떤 비율이 균등한 것, 그것이 종 다양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이에요. 생태계 다양성은 말 그대로 여러 생태계들이 다양한 거야. 이거는 생물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초원 생태계, 습지 생태계, 해양 생태계, 사막 생태계, 여러 생태계들이 있겠지. 범지구적으로. 이런 것들이 매우 다양할수록 생태계 다양성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생태계 다양성이 올라가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종 다양성. 종이 그 환경에 적응하는 종들이 다양해지겠지.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 종 안에서도 유전적으로도 다양할 겁니다. 여러 환경이 제공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다양성들이, 생태계 다양성들이 종 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대멸종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 다양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경우죠. 생태계 다양성이 떨어졌어요. 실제로 고생대 말에 있었던 세 번째 대멸종 같은 경우에는 판게아라고 하는 대륙이 하나가 완성되면서 그 대륙 자체가 사막화가 일어납니다. 사막화가 일어나면 이제 사막으로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생태계 다양성이 떨어지고요. 얕은 해안에서 살고 있었던 어떤 생물들은 이 얕은 해안의 어떤 지역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면서 생태계 다양성이 떨어진 거지. 그러므로 인해서 종 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도 떨어짐으로 인해서 대멸종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이 생태계 다양성이 종 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것 정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알아봤냐면 항생제, 내성세균 이후부터 생물 다양성까지 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항생제, 내성세균을 공부할 때 앞에 있는 진화 파트가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해서 공부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항생제, 내성세균을 설명하려고 하면 진화에 대한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항생제, 내성세균을 공부할 때 앞에 있는 진화의 5단계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자연선택 과정, 그런 것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